안녕하세요. 저 LH공사 부동산금융 센터장 장인설입니다. 식사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늦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집이 세종시여가지고 첫 프로그램만 끊어놨는데 아침에 도착한 회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밥 먹으면서 회의로서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오늘만. 그래서 오늘 논문을 그냥 발표를 하면서 일단 토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요. 잠깐만요. 이게 안 나오죠?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나라의 리치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K리치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한국 리치를 K리치라고 부릅니다. 이제 싱가포르 리치는 S리치라고 부르고요. 홍콩 리치는 링크 리치라고 부르고 다 이제 기호명들이 있는데 K리치는 이제 우리나라 리치를 K리치라고 부르는데 이 리치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5가지 정도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유인물을 제시하시면서 오늘 아주 요약본을 간단하게 짚어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 핵심은 세 번째 나와 있는 우리 리치가 다른 글로벌 리치에 비해서 시장에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약간 금융수리 통계학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정말 다른 투자 상품하고 경쟁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정책 제어를 하는 걸 마치겠습니다. 이 리치가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디벨로퍼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비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리치가 발전될수록 부동산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리치가 부동산 투자의 상품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 또 관련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있습니다. 회사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리치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LH나 SH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더 나아가서는 자산관리 공사를 요즘 관심이 있는데 이런 비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논문에 대해 공부자가 기술을 해놨는데요. 기재부 장관이 가계부채 대책을 이야기할 때 기재부 소관 법률이 아닌 느닷없이 리치를 활성화시켰다고 해버립니다. 기재부에서. 기재부는 리치법이 없거든요. 기재부는 이제 자본시장법을 활용하는데 그럼 왜 갑자기 기재부가 국토부의 소관법을 갖고서 이야기할까? 가계부채를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 그런 전략할까 하는 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리치 시장이 과연 경쟁력 개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가장 큰 목적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리치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향후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방법론은 논문조사와 실질적 분석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약간 좀 여기 못해놨는데요. K리치가 어떠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설명을 동의하면요. 리치 연구는 대부분 다 이제 제도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리치도 있고 미국 리치도 차이가 있다고 그런 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업용 건물로서 오피스텔, 호텔 등에서 비익을 사용할 때 수익률이 얼마나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중 분석 내용이 있고 또 이제 사업부 분석 연구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공공기관이 워낙에 리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치가 여전히 일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나 일반에서는 리치에 대한 자료 접근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리치가 대부분 다 상업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동산학부에다가 논문을 리치 논문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엄청나게 그 리치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나는데 제출 논문 투자인 제가 그거를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논문 리뷰어가 시장 상황을 전혀 판단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논문을 접을까 그냥 말까 하다가 그래 한번 더 보자. 그래서 이제 계획 확정됐는데 그 과정에 한 3개월 동안 사람들이 왜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리치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파이 못할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그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이 쉽게 인터페이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학술 발표할 때서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구나. 리치 연구를 한번 해봤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괜히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연구 차별성은
이 위치 시장 경쟁력을 한번 갖고 있다고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위치에 대한 그 역사를 제가 이제 요약해놓은 건데요. 2001년도에 부동산 투자세법을 만들었고, 이 부동산 투자세법의 근본적 목적이 뭐냐면 소액으로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갖고 오는 이득을 배당금을 먹자. 이렇게 2002년도에 부동산 투자세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소방법이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리츠의 AMC사들이 약간 좀 도덕적이지 못했던 행동들이 나옵니다. 거짓 때문에 회계장부를 올린다든지 또는 뭐 이사회를 거짓 열었다든지 해서 참 안타깝게도 리츠가 공모가 상장이 딱 됐었는데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를 당합니다. 증권시장에서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상리츠라는 회사가 이사회에서 자금을 빼돌린 것이 패면돼서 이러다가는 일반 투자자들이 거기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된 회사에 투자하겠구나 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3개월 만에. 근데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찍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리츠에 관심이 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정부가 임대주택 리츠를 한번 해보자, 도시재생 리츠를 한번 해보자 하는 등등 다양한 제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판교 알파룸에 그 오피스텔을 LH가 만들었던 부지에 오피스텔을 갖다가 올렸어요. 했는데 공무가가 이상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에 보시면 각주로다가 설명 들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500개 했다든지 그런 등이 나오고 제가 개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츠의 펀드와 동반기가 되고 있는데 오른쪽 표에 보시면 밑에 그래프를 보실까요? 펀드는 시장 규제가 리츠와 강하지 않다 보니까 급격하게 시장이 발전되고 있고요. 반면 리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2015년도부터 리츠 시장이 확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커지기 시작했냐? 여기서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논문에다가 제가 기술해놨습니다. LH공사가 2015년도부터 리츠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2018년도에는 리츠 시장 자본 자산 규모가 32조 원을 형성시키고 있고 민간 AMC사들이 이제 리츠 시장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츠에서 이제 보통 일반 학계나 연구계에서는 사실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펀드사가 리츠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우가 포용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 나와 있는 것처럼 펀드로 자금을 모은 걸 가지고 리츠 투자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츠사는 이제 펀드장을 갖고 올 수 있는 펀드하고 리츠하고 사실 경험이 회복되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 제도적으로 따라서 시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물론 여기서 이것이 대부분 다 사모 리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가 투자가 되었다, 여기 배당 수익이 얼마가 된다,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일반 학계에서 도저히 제대로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이 리츠하고 학계에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본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토론시간하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만은 LH가 시장 규모를 확장시키는 리츠의 사업 구조입니다. 저희가 리츠업 센터에서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LH가 사업대 투자가 들어오고요. 가장 큰 점이 매입하면서 신규만 리츠를 다음에 매각을 시키고 매각이 많이 안 되면 LH가 매입하기가 쓰고 해서 여기에 있는 에코티와 내비셋에서 이제 안정감을 주면서 유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는 13조 원 정도 이런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포스트 리츠는 이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도 전환하는 리츠가 되는 거고요. 이 리츠는 30년 동안 운영한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공임대 10년 리츠보다는 30년 리츠가 여기 있는 거주민들이나 입주민들이나 소득계층들이나 더 어렵고 소득비가 높은 사람들만 저희가 이제 대상을 하는 리츠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이런 하면 저희가 한번 운영시킬 때마다 이쪽에서 기금 출자 비율이나 이런 것들 다 계산한다 하더라도 30년 동안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정책 리츠나 이런 임대금 10년 리츠나 30년 리츠 할 때 연금 택지를 리츠에 정가는 매각 또는 부상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시장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리치가 글로벌하고 저희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보통 저희가 정책적으로 들어갈 때 해외 리치를 같이 보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에 그 리치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이제 국토에서 발표할 겁니다. 그럴 때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과 비교해보면 미국 그렇다고 치고요. 한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은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발전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금융을 활용해서 개발 사업이나 인재용 사업을 더 크게 하셨다고 봐도 우리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 시가와 총액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없고요. 시가와 같은 경우는 ATM에다가도 주식, 리츠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상당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가 이 리츠 시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제도를 막 풀어놓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논문 작성해서 서비를 해보니까 퇴직연금이 이제 리치에 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움니다. 그 퇴직연금은 보통 이제 뭐 DB형도 있고 DC형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보통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운영할 때 수익률을 1.5에서 2%까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은퇴자한테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으로 가야 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치처럼 함부로 투자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작년 8월달부터 퇴직연금이 리치에 출자할 수 있게끔 이제 법을 쫙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고령화가 되면서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퇴직연금의 투자 예금은 대부분가 예금한 적금이에요. 예금은 보통 1.5% 먹고 있죠? 적금 2% 먹고 있죠. 근데 리치의 대납률은 6% 먹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금융위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당연히 안정적인 수익을 간 것보다는 안정성과 뭐가 담보되어 있는 리치로 투자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반으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거래소나 이런 금융시장에서도 그럼 리치 한번 해볼까? 리치 이꼴 부동산 개발이니까 리치 이꼴 부동산 수익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논문에서 자세히 기술해놨는데요. 호주의 리치를 보면 호주의 자본시장 성장, 리치의 성장이라고 퇴직연금의 성장이라고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호주의 퇴직연금이 대부분 다 리치에 투자가 돼서 리치에서 수익률을 갖고 퇴직연금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그 문헌 수업을 해보니까 이 증권사나 보험사 중심의 퇴직연금 운영 방식이 리치의 사이클하고 이제 일치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도 우량한 리치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 우량한 리치를 만들려면 보험 상품 갖고 있는 리치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문헌 서베이 통해서 이런 개연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아마 그 시장에 또 다른 트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행은요 비이자 수익이 있고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그냥 예대가에서 얻는 수익이고요. 비이자 수익은 뭔가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이 비이자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신한금융, NH금융, KB 금융사들이 얘네들이 리츠 시장의 주요 핵심 AH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신한은행도 들어오고 있고 NH금융도 리츠 설립하고 있고 KB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 리츠 하나 설만 하겠네 하면서 국내 대형 금융권들이 리츠에 시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뭐냐? 얘네들은 그 제1 금융권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인 은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또 보실까요? 이번에 소개해서 논문은 제가 기술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리츠를 가지고서 서민 주거복지를 활동해서 모니터를 더 많이 확대 공부하겠다.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츠는 우리가 부동산 분야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 분야와 부동산 개발 분야를 같이 브릿지를 걸 수 있는 핵심이 된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처럼 비대부 장관이 가격을 전환을 해서 리치를 시장을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제도적 시장적 영향들을 우리가 서베이 말고 서베이 말고 정말로 이 리치 상품이 다른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점인지를 보는 것이 또 이 논문에서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성이 대부분은
자본시장의 리치를 분석해서 리치 시장 확대가 정말 정책적으로 지원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겁니다. 주요 이론적 배경은 논문에는 기술되어 있으면 마포리치의 포트폴리오를 이론을 통해서 그 자산의 개수를 막 늘릴 때, 투자 자산 개수를 막 늘릴 때 하나가 증가하고 두 개가 증가하면 자산의 변동할 거예요. 리치의 변동률하고 코스피, CD, 아까 제가 좀 이제 말 빨라지시고 하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아까 제가 1세션에서 요즘에 CD금리 안 쓰신다고 하지만 예전만큼 CD금리가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신경제를 하면서 CD금리 인기가 좋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CD금리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CD금리는 자본시장 속에서 돈이 깔끔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의미가 있을 때 본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 투자자가 고려하는 자산이 증가할수록 개별 자산은 떨어진다. 이 이론의 수학적 모형을 갖고서 그냥 그대로 저희가 투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리치를 적용할 때 포함시킬 경우, 제외시킬 경우 등급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안정성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구성 모형은 이제 그 논문에 제가 참고했던 문헌의 수식을 한번 제가 배경시키면서 투자가 가능한 자산, 투자자가 할 때 무효 자산과 비교 자산을 구별하면서 그걸 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FCS 마음대로 가지고 효율적 경계에 얼마나 변동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금융공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패턴들인데요. 그런 것 저희 적용해봤습니다. 수리적 모형은 복잡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라는 두 개 두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운영 기획으로 그냥 계산해보고 그리고 자산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치가 포함될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로다가 수를 분리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운영률을 비율을 임의의 가격을 투자하면서 효율적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까 그것만 저희 판단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여기서 무역 수익률은 두고체 저희 변수 사용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변수를 보시게 되면 CD 수익률 그것은 그거는 유동성 1과 가까운 무역 자산이고요. 두고체 3년 무역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수익률과 회사채의 떨어진 플러스 약간의 무용성인 자산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 무역 자산입니다. 변동률이 크니까요. 이런 것 갖다가 무역 자산을 보고 2010년부터 오늘까지 상장된 위치를 갖고 저희가 한번 이 변동성을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코레런스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고 보면은 결국은 이게 지금 기비로 계산한 걸 저희가 따라보니까 약간 조금은 흐려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선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은 무위험 자산이 그냥 그대로 써졌을 때예요. 근데 위치를 갖고서 투자 수익률 변동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마포 위치로 나오는 효율적 경계라는 개념인데 효율적 경계는 월거진한 개념이죠. 높아지 월거진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투자 자산에서 투자자가 임의에 대한 투자했었을 때 위치가 포함이 되면 자산의 비중이 안정적이고 우려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수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합동 등가를 계산하면 위치가 포함됐을 때보다 위치가 미포함됐을 때보다는 위치가 포함됐었을 때 훨씬 약간은 더 자산의 효용성이라든지 증가율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 부분을 제가 동시에 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다가 토시나 병원 이야기를 통해서 주관을 하고 결론은 최근 들어서 리치 시장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특히 또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H공사, LH공사, SH공사, 코어부 등등이 이제 다양한 리치 자본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 측면에서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시장 안정 기능이 있고요. 인내도 안정 기능이 있고 디벨로퍼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처럼 PF나 이런 우량성 자산보다는 위치를 갖고서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이제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실증부터 별도를 해봤더니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졌더라.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편익을해도 문제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위치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정책들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면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논문을 작성하면서도 다소간의 한계점들은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서베이를 하는 과정 중에서 각각의 나라들을 다 가보지 않은 관계로 각각에서는 리치에 대해서 모색이라든지
우리나라는 두세 개 없거든요. 리치에 대해서는. 리치 에임스가 두세 개 없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두세 개 얼마나 있는지, 두세 개 있으면 결국 그만큼 뭐 한국밥 받을 수 있는 거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언급을 하지 못했다는 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 추적 경계 추적 과정에서 분석 자료가 타임시를 제가 쭉 따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비적 모형만 인증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명확하게 한계점이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효율적 경계를 우리가 이제 쭉 추정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효율적 투자 라인을 설정한 게 있어가지고 리치가 투자가 되면은 넓어진 건 보이는데 지속 기간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 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차라리 치명적인 논문을 쓴 저희가 치명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긴 하지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리치가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는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상장된 위치가 8개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주식의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코스피와 하루에 만약에 300만 번이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은 리치는 거기에 10년이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투자 수익만 바라보는 것이지 뭐 시세 차익이나 팩 차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 성향을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점. 다만 투자 성향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우연 자산과 비우연 자산으로서의 가정을 해놓고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그 자료가 약간 이제 리치 쪽 배당이라고 약간 조금 데이터로 충분히 협소가 못하더라도 그런 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논문 발표를 빨리 한 10분만 낮추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재밌는 얘기들은 프로그램에서 같이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신 분이 기차 편 때문에 바쁘시다고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소개를 안 드리고 제 오른쪽 끝에 앉으신 선생님부터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이 토론 시간은 2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면 옆에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시고 그럼 옆에 분께서 또 자신을 소개하시고 토론하시고 옆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 부장님 조유수입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신탁, 리츠와 펀드로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 리츠 제도가 우리나라에 더 먼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 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리츠가 부동산 펀드에 비해서 활성화가 더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가 되기 전에 이제 리츠의 에코티 펀드를 투자하는 그런 금융기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 어떤 법률적, 제도적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정말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본 연구의 제목이 우리나라 리츠 특성과 K 리츠의 경쟁력 분석인데, 결국 한국 리츠의 경쟁력이 어떠한 수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집 61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연구의 합류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리츠 5개의 수익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리츠가 활성화될 경우 투자 수익 발생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리츠가 지금 200개 정도가 되는데 5개의 리츠만을 대상으로 해서 5개 리츠의 수익률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5개 상장 리츠의 수익률이 200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지, 물론 직관적으로는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논문에서 200개를 대표해서 5개의 표본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 비상장 리츠의 수익성을 파악을 하는 게 어렵냐, 불가능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금감원 다트를 통해서 충분히 비상장 리츠의 감사보고서를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인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비상장 리츠의
배당률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면 좀 더 분석 결과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리츠와 타 투자 상품과의 관계성 규명을 하겠다라는 게 본 연구의 방법인데 이에 대한 분석도 조금 미흡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표 7에서 리츠의 수익률은 다른 투자 자산의 수익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였다라고 하는데 정말 음의 상관관계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62페이지에서 본 연구자께서는 그 자본시장 내 다양한 공모 리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리츠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게 반드시 공모 리츠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실증 분석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증 분석이나 근거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제안에서 현재와 같이 위탁 관련 리츠, 기관 투자자 중심의 사모형 리츠는 시장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연구자께서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만일 연구자께서 분명히 이게 저해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저해 요인에 대한 근거나 어떤 시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발표하신 내용은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을 보게 되면 논문의 용어에서 영어로 K-리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리츠, 그냥 리츠 이 세 개의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리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자께서 적절히 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문에서 이제 오탈자라든지 잘못된 표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 별도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서울대 박필입니다. 우선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정말 야간 대학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실화냐면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보니까 은행 이자율보다 5% 높았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듣는 학생 하나가 아니 5% 수익률 높은 거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그거는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하시면서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2배, 3배는 돼야 투자하지 누가 그렇게 투자합니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츠에 관해서 일단은 이게 어떤 학문을 하든지 다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리츠라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리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되고 나서 리츠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다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써놓고 그거는 다 너희들이 알아서 이해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설이 안 돼 있는데 그 리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소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리츠가 어떠냐, 리츠를 조금 확대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자산에 이게 들어가면 위험률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률을 줄일 수 있고 또 수익률도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마코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 마코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국고채, 회사채, CD, 그리고 주식, 그리고 리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물론 국고채나 이런 것보다는 높지만 주식 수익률보다는 낮은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리츠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리츠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간접 투자 형태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 대안으로 서로 비교되는 펀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투자 수익률 이런 거는 또 비교가 좀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리츠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하면은 아마 굳이 여기서 뭐 많이 하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리츠 투자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리츠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도 엄연히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꺼리는 건데, 그러면 리츠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정책가 좀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사실 이 논문에 추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도를 아무래도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리츠가 좋다. 그러니까 리츠 투자하자 그 선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츠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좀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좀 빠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논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리츠에 관해서 그래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한다 이런 쪽으로 열심히 이렇게 분석을 해서 좋은 논문이긴 하지만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해서 뭔가 임팩트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리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보완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남 창원의 창신대학교 정창성입니다. 우리 장인석 박사님 좋은 논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필 교수님하고 저하고 맥락을 조금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리츠 시장의 특성과 K-리츠 경쟁력 분석에 관한 내용인데, 이 리츠에 관한 논문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보고되고 우리 논문을 통해서 익히 들었던 내용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지금까지 리츠 산업이 침체기였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고 그동안 침체기였고, 그런데 앞으로 했는데 단순히 이 논문을 보면은 정책적 제안에만 좀 언급이 되고 그 외에 경쟁력에 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먼저 박필 교수님 말씀에 고려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대해서 분석 결과및 시사점을 해가지고 수리 분석 모형도 사용하시고 분석 데이터도 사용하셨는데, 이 단지 결론이 시사점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게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신 우리 62페이지 보시면은 결론 부분에서 전혀 정책적인 어떤 재연이나 이런 부분 외에 그냥 뭐 침체기에 2001년도에 돼가지고 2015년까지 침체기가 됐다. 앞으로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저는 식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 장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설명에 대한 부분이 거기 논문에 좀 많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설명은 아주 경쾌하게 잘 하셨는데 논문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다. 그 구체적인 얘기로 지금까지 사모형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정부 주도형 사모형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던 부분이 많다. 근데 율배반적으로 결론 부분이나 인데 보면은 LH의 주도하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겠다. 이 초미에 언급했던 내용하고 결론 부분하고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그런 논문이 좀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의원님께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요것으로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한대학교 김희승 교수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그 정리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리츠 전반에 대해서 분석도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 모형까지 좀 하셔가지고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제가 제목을 보고 논조를 보니까 경쟁력 분석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제목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를 확대한다는 논조를 많이 쓰셔서 저는 그래서 대충 제목만 보고 그런 말을 받고 누군가 직접 투자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올 줄 알았었는데, 다른 거 비교할 때 뭐 주식이라든지 뭐 신의금리라든지 회사채라든지 그런 거랑 좀 비교를 하셨는데, 혹시 그냥 일반 투자가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을 리츠가 공모가 좀 이렇게 많이 부진한 이유가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못 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시중에 전세가율 같은 거 자료가 있으니까 전세를 안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이제 갭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 같은 게 좀 충분히 직접 투자했을 때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랑 한번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번 구하면 또 제목에 걸맞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뭐 노력 많이 하신 거 제가 봤고요. 많이 도움 됐고, 근데 또 작은 건데 그림 구보시면 설명해 보시면 작은 글씨로 수익률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는 아마 수익률과 하나는 위험률이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중요한 편인데 어쨌든 그거 사소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편이라서 그거 정도 좀 고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산관리운사의 재직경영 백석기입니다. 네, 논문 제목이 우리나라 리츠 시장 특성과 K리츠 경쟁력 분석인데요. 네, 본 논문은 그 저금리나 저성장 시대에 있어서 지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있는데, 이러한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전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또한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서 은퇴 자금에 대한 인적 관리가 또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자금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성장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 리츠에 대한 논문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고생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논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검토한 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리츠 시장 특성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리츠 시장 규모와 현황, 글로벌 리츠와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리츠 시장이 활성화가 미흡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리츠 시장의 활성화가 미흡한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또 논문 제목과 달리 달리 우리나라 리츠 시장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 심층적인 분석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츠에 대해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과도한 구제가 있다거나, 또는 공모 리츠보다는 사모 리츠가 발달해 있고, 또 상장 리츠보다는 비상장 리츠가 과도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리츠 시장의 특성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K리츠 경쟁력 부분인데요. 리츠 경쟁력을 갖다가 여기에서 보면 CD 수익률, 국고채, 회사채, 주식 등 금융상품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리츠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의 하나입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은 리츠 외에도 부동산 펀드라든가 PFV라든가 MBS라든가 ABS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리츠가 경쟁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부분은 이러한 간접 투자 상품들 중에서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이러한 간접 투자 상품들과도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비교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술을 해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더 나아가 그러면 리츠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소한 이제 오타와 오류가 조금 있는데 오류 부분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7페이지에 보면 이 정치마트 사업구조 특징에서 보면 거기 맨 밑에 보면 임대인이 지불하는 임대료가 수익 창출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바꿔드린 것 같아요.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차료가 주요 수익 창출원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 부분은 뭐 사소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는 관계로 뭐 간단히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장인석 박사님이 주장하신 대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그 정책 리츠라든가 앵커 리츠가 우리나라 리츠 제도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이제 기대해 봅니다. 장인석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토론자인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 사회자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에서 더 꼼꼼히 읽어볼 걸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꼼꼼히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러니 우선 영문 초록도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문법적인 실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미스 천자 틀린 거 이런 거는 뭐 지금 몇 개 지적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수식들도 많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중요한 거래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식 1을 보면 식 1 아래 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WI가 포트폴리오의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트폴리오인데 각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게 I번째 자료죠. 그 다음에 식 2를 보면 식 2에 시그마 IJ가 있는데 단 밑에 보면 시그마 IJ가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 IJ는 정의가 안 돼. 이게 공문서인데 정의가 안 됐어요. 이건 시그마 I하고 시그마 J를 따로따로 설명하셔야 되는 거고 PIJ는 자산 I와 J의 상관대수라 했는데 이게 정의가 안 돼. 자산 I와 J, 자산 J의 상관대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위험률이면 위험률 상관대수고 수익률이면 수익률 상관대수로 해야 되는데 그냥 상관대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경우도 ST가 서브젝트 같은데 단 무엇이라는 뜻이죠? 왜 ST가 왜 들어갔죠? 식사 같은 경우에도 유틸리티 같은데 위에는 대문자로 쓰고 아래는 소문자로 쓰고 지금 이탈리아를 쳤고 본문에서 명조수를 쳐가지고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통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표 6을 보시면 표 6에 관측치가 아니라 샘플 사이즈 혹은 케이스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 혹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 주식 수익이 220이고 리츠가 110입니다. 그죠? 그럼 다릅니다. 그럼 다르면 어떻게 했으니까 공무사를 기다리겠죠? 공무사를 계산하면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무사 성명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이렇게 근데 계산했는데 수치가 틀리더라고요. 다섯 개가 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상해가지고 휴대폰까지 때려봤는데 수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계산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다른 거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나와서 이렇게 정책 파트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제가 학자로서 나오는 개념도 있고 하지만 보통 제 연구 분야가 정책대지다 보니까 상당히 참 부담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녹이는 과정에서는 결국 제가 얼마만큼 잘 녹이냐 아니면 제 능력인데 늘 나올 때마다 제 능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까지 그 심사위원들께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거 저는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하나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왜 예컨대 PF도 있고 ABS도 있고 다른 투자 사람도 많은데 왜 그거는 고민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작성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CD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코스피라든지 화채가 일반 개인들이 그걸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츠도 아까 왜 3호 리츠를 포함시키지 않냐면 3호 리츠는 일반 개인들이 사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공모 리츠 살 수 있으니까 주식을. 근데 만약 일반 개인이 ABS 산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코스피 지수하고 그다음에 회사채 할 거고 펀드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동산 펀드라고 되어 있지만 부동산 펀드에는 그 안에는 순수하게 부동산 펀드만 깔리는 게 아니라 다른 폴트를 같이 묶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좀 발언하기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인 가상의 한계점은 저희가 이제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비교상에서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왜 어쩔 수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보입니다. 제가 특히 이제 수식 작성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 리츠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100번 동의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 여기 프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나라 리츠가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데이터상에서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우리 K리츠와 경쟁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글로벌에 비해서 시장 규모도 작고 GDP한 차지하기도 작고 이런 것들이 왜 작냐에 대해서는 결국 부동산 파이낸싱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걸 논문에서는 이제 지금 설명하고 했는데 그 부분 약간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차 한번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논문이 바로 끝내겠습니다만은 이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리츠를 보니까 리츠의 투자 수익률하고 위험도 이게 표준표차 이게 다른 자산에 비해서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포트폴리오에 넣게 되면 프론티어가 확장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을 경쟁력이라고 달아가지고 제가 혼란을 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츠에 대한 이야기 많았지만 포트폴리오로 보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